이런 친구들을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 바로 후아웨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자, 후아웨이는 쉽게 비유하면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멀티 브랜드들이 구글 폰을 만들어 왔죠.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고요. 자, 후아웨이는 스마트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원가 경쟁력을 갖고 다양한 가격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스마트카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애플처럼 아이폰을 팔면서 제조 마진도 취하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마진도 취하고, 자, 이것을 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를 팔면서 제조 마진도 취하고,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소프트웨어 마진도 취하고, 자, 우리도 이것을 애플처럼 하고 싶어. 자, 그것도 맞겠지만 진정한 목적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인 로보택시로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자동차 담당 김준성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발간한 Scary Smart China, 샤오미 vs BYD 라는 제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물리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리인공지능에 대한 설명 부분은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고요. 오늘의 발표에는 자동차 산업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줄이 3개 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2개의 줄은 미국과 유럽, 이 두 나라에서, 두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뉴 에너지 비클의 평균 판매 가격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래로 향하고 있는 얇은 줄선, 이것이 중국 시장에서 뉴 에너지 비클의 평균 판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MIC 2025, Made in China 2025, 중국 제조 2025라는 전략하에 뉴 에너지 비클 시장을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키워왔고요.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뉴 에너지 베이클, 전기 자동차의 평균 판가가, 그리고 원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진 뉴 에너지 베이클들은 내연기관보다 2022년부터 저렴해지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국 시장,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9천만 대 정도 매년 팔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9천만 대 정도 팔리는 자동차 시장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수요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과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을 좌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소비자는 언제나 그렇듯 싸고 좋은 제품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싸고 좋은 제품을 전기차가 됐건 내연기관이 됐건 그 형태가 무엇이 됐건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브랜드가 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중국 업체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2015년부터 좀 더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갖고 더 낮은 판매 가격의 차량들을 뉴 에너지 비클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중국 브랜드는 자신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점유율이 중국 시장에서 35%, 30% 중반 정도에서 70%까지 거의 더블어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국 친구들의 이런 모습은 중국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봐주시면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의 판매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020년 전까지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밖으로 자동차를 판매량을 늘려간다, 수출을 늘려간다 라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에 80만 대 정도에서 2024년 641만 대까지 4년 만에 거의 8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거의 매년 약 150만 대 정도의 수출 물량 증분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800만 대,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1000만 대를 넘는 수출 물량 증가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수 시장에서 중국 친구들의 점유율 확장도, 그리고 해외 시장으로의 중국 친구들의 수출 확대도 전부 다 같은 논리에서 발현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싸고 좋은 제품, 그것을 중국 친구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내수에서도 수출로도 저는 이런 성장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중국 자동차 수출은 2023년 중국을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만드는 성과를 보였고요. 그 격차를 계속 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출을 늘리다 보면 당연하게도 해외 시장에서의 이 존재감, 프레젠스가 확장될 것이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용이하게 차를 판매하기 위해 현지 시장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기 마련입니다. 2024년부터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현지 생산 거점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고, 그 물량이 2024년 기준 50만 대 정도 된다라고 저는 계산하고 있고요. 2027, 8년 정도가 되면 이것이 10배 늘어난 5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현재는 펜딩 상태이지만 중국의 가장 유명한 전기자동차 브랜드인 BYD가 멕시코 시장에서 5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다가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멕시코 무역 갈등으로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고 하면 해외에서 중국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며 전 세계 시장에서의 중국 자동차 업종의 프레젠스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시장별 점유율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위에 4개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이 4나라에서는 오른쪽 축으로 숫자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 나라에선 중국 자동차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4개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산 제품 에 대해서 다소의 반중 감정을 좀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듯 중국 자동차가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싸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비자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4개 나라는 중국산 제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국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어필했던 싼 가격이라는 것이 다소 관세에 의해서 약화되는 그런 시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4개 나라를 제외한, 이 4개 나라 공통점 2가지를 갖고 있는 4개 나라를 제외한 다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왼쪽 하단부터 중국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서 현재 70%에 육박하고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와 같은 값이고요. 그 오른쪽에 러시아, 거의 0에 붙어 있었던 점유율이 지난 5, 6년 동안 6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터키, 튀르키예에서도 10% 가까운 점유율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브라질에서도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8개의 차트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대단한 점유율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고, 동유럽, 서유럽, 북유럽,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동남아시아, 중동, 남아프리카, 호주, 앞서 말씀드린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관세가 있고 다소의 반중 감정이 있는 이 4개 나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2개의 줄이 있는데요. 하늘색 선은 우리한테 익숙한 레거시 자동차 업체 탑11의 합산 점유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9-20년을 기점으로 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의 점유율은 우하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 자동차 업체가 그 점유율을 앗아가고 있다는 해석도 짙은 파란색 선으로 중국 브랜드의 합산 점유율로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가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뉴 에너지 비이클 기준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성장시켜 왔고, 탁월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팽창시켜 왔고, 이런 싸고 좋다라는 경쟁력이 유효할 경우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다소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고 선도하고 있는 주체는 중국 자동차 산업이죠. 그 중국 자동차 산업을 가격대별로 나누어서 어떤 브랜드가 리딩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개로 가격대가 나눠져 있는데요. 2024년 연간 판매 기준으로 10만 위안 단위로 자동차 시장을 분류해 본 겁니다. 10만 위안이 2천만 원이거든요. 약 2천만 원 정도 이하의 가격대에서 누가 가장 잘 팔고 있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BYD입니다. 가장 이 가격대에서 싸고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로 이제 판매 결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른쪽 차트 보시겠습니다. 10만에서 20만 위안입니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데요. 자, 이 가격대가 참 중요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평균 판가를 바라봐도 이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의 차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어떠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감지가 된다면 그것이 앞으로 그 방향으로 자동차 시장이 이전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10만에서 20만 위안. 이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차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는 누구냐? 이 역시 BYD입니다. 압도적 격차로 BYD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그 당시에 아까 처음 보셨던 차트처럼 중국의 뉴 에너지 비클의 원가 경쟁력이 만들어졌고 그 원가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그때 우리가 확인했던 게 BYD 같은 브랜드들이 10에서 20만 위안 단위 가격대에 신차를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내연기관보다 저렴한 그리고 자신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 이 차들을 선택하며 중국 시장이 뉴에너지 베이클 중심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 중심에서 뉴에너지 베이클 시장 중심으로 넘어갔고 그것을 선도한 회사인 BYD가 여전히 이 시장에서 높은 판매 역량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20에서 30만 위안, 4천에서 6천만 원인데요. 자, 여기서는 BYD가 선도 업체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BYD는 한참 뒤에 자리를 잡고 있죠. 자, 이 시장에서 1등은 테슬라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30에서 40만 위안,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죠. 여기도 BYD의 판매량은 유의미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선도 업체가 리오토. 자, 그리고 4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여기도 리오토. 그리고 50만 위안 이상, 1억 이상의 차량이죠. 여기는 아이토라는 브랜드가 선도 업체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20만 위안 언더 시장과 20만 위안 이상인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20만 위안 이하의 시장은 BYD가 선도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BYD의 차량들은 스마트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스마트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주행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강력한 그런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동향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인정하는 스마트카의 기준은 적어도 500탑스, 초당 500조 이상 연산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이 차 안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차를 스마트카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BYD는 BYD가 선도하고 있는 20만 위안 이하의 가격대는 명백히 아직 스마트카가 침투하지 못한, 왜냐하면 컴퓨터 가격이 원가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 20만 위안 이하에서는 스마트카가 아직 침투하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서 BYD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20만 위안 이상에서는 전부 스마트카가 각 가격대를 선도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같은 가격이면 이런 BYD와 같은 컴퓨팅 플랫폼이 들어가지 않은 매뉴얼 드라이빙 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이 들어가 있는 셀프 드라이빙 기술이 가능한 스마트카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가격대를 특정하여 20에서 30만 위안, 이 가격대를 보면 현재 테슬라가 판매 1등을 점유하고 있죠.
자, 테슬라가 어떻게 판매 1등을 점유하고 있는가?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23만, 24만 위안 정도의 가격대로 차를 출시하고 있고, 그 가격대라는 것이 작년 8, 9월까지는 전체 스마트카 중에 가장 저렴한 축에 속했고, 그런 낮은 가격과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판매 1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오토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진짜 2등은 샤오미입니다. 자, 샤오미는 작년 4월부터 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생산 능력과 판매 네트워크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간 판매 볼륨도 4월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 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만 대 정도입니다. 이것을 연환산에서 바라봐도 조금 더 덧셈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램법 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4분기의 판매량이 24만 대의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년 4분기의 판매량을 갖고 우리가 연환산을 했을 땐 실제 2등은 샤오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샤오미의 판매의 전망은 작년에 14만 대에서 올해 판매 가이던스를 연초에 30만 대로 제시를 했고, 회사가, 그리고 현재는 2월 달에 실적이 나오면서 35만 대로 상향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에서 45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2등은 현재 시장이 인정하고 있는 실질적 2등은 샤오미다. 그리고 샤오미는 어떻게 2등인가? 테슬라 다음으로 높은 원가 경쟁력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스마트카의 판매 가격이 모델 3 23만 위안 정도라면 샤오미가 24만 위안대에서 SU7이라는 차를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 24만 위안대의 트림을 샤오미 SU7 프로라고 하는데요. 이 차의 대기 수요가 1년 이상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3등은 누구냐? 자, 여기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3등으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아이토입니다. 자, 이 박스를 쳐놓은 회사들이 밑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20에서 30만 위안의 3등도 아이토라는 브랜드로 박스를 쳐놨는데, 이 30에서 40만 위안에도 아이토와 보야라는 브랜드가 있고, 40에서 50만 위안에도 스텔라트와 보야라는 브랜드가 있고, 50만 위안 이상에서도 아이토, 엠히어로, 아바타 이런 친구들을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 바로 후아웨이 얼라이언스입니다. 자, 후아웨이는 쉽게 비유하면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안드로이드가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다양한 멀티 브랜드들이 구글 폰을 만들어 왔죠.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고요. 자, 화웨이는 스마트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들이 각자의 원가 경쟁력을 갖고 다양한 가격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화웨이 카 중에 가장 저렴하고 잘 팔리는 차가 아이토란 브랜드의 M5란 차입니다. 그 친구의 판매 성과가 20에서 30만 위안에 3등으로 랭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저는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스마트카 시장은 20에서 30만 위안 정도까지 침투되어 있는 원가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고, 가장 낮은 스마트카가 20에서 30만 위안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빅3를 꼽자면 테슬라, 그리고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를 잡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의 방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오는 6월 이후에 테슬라에서는 신차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델 2라고 불릴지, 아니면 모델 Q라고 불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으로 출시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사가 올해 6, 7월 정도가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어포더블한 가격에 자동차가 출시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중국에서는 6, 7월 정도에 15만에서 20만 위안 가격대로 테슬라의 신차 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것은 스마트카의 가격 침투가 20에서 30만 위안을 넘어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대로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올해 4분기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후아웨이 얼라이언스에서 또 다른 신차가 나옵니다.
아이토도 하나의 브랜드고요. 보야도 브랜드고 스텔라토도 브랜드고, 자, 이렇게 멀티 브랜드로 화웨이카가 나오고 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또 다른 멀티 브랜드 상해 기차가 샹지에라는 모델을 화웨이 얼라이언스로서 화웨이의 스마트카 솔루션을 이식받아 출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한 그들이 제시한 예상 가격대가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사이입니다. 자, 화웨이카에서도 테슬라에 이어 아래 가격대로 침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상반기입니다. 샤오미 또한 세 번째 모델인 쿤룬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 쿤룬이라는 차가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가격대로 출시가 된다라고 샤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빅3 스마트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장 높은 원가 경쟁력과 판매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빅3가 20에서 30만 위안 가격대를 넘어 10만에서 20만 위안 가격대로 침투해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BYD의 판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다 중요한 내용은 BYD의 판매 감소가 나올 것이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18, 19, 20년에 이 가격대로 가장 많은 차가 팔리고 평균 가격대가 집중되어 있는 이 가격대로 뉴 에너지 비이클, 전기 자동차가 침투하기 시작하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가 열렸고, 그것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이 태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이 태동한 것도 그 당시였죠. 자, 지금 이 가격대로 스마트카가 내려온다는 것은 2018년, 19년, 20년에 전기 자동차 시장이 대중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했던 것처럼 스마트카 시장이 대중화된다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카 시장의 대중화, 이것을 바탕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또 다른 경쟁력 강화라는 무기를 갖고 세계 시장에 도전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수 시장의 경쟁력 강화, 점유율 확대, 그리고 수출 물량의 증대,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 강화. 자, 그런 것들이 중국 업체들이 지난 10년 동안 보여왔던 시장 주도적 역할이었는데, 그걸 만들었던 게 싸고 좋은 전기차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가격에서 싸고 좋고 편리한 스마트카가 나온다면 그들의 역량 확장이라는 것이 좀 더 위를 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카 시장의 확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자동차 시장에서는 또 다른 변화 요인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스마트카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애플처럼 아이폰을 팔면서 제조 마진도 취하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마진도 취하고, 자, 이것을 하기 위해 자동차 회사도 자동차를 팔면서 제조 마진도 취하고, 소프트웨어를 팔면서 소프트웨어 마진도 취하고, 자, 우리도 이것을 애플처럼 하고 싶어. 자, 그것도 맞겠지만 진정한 목적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인 로보택시로 가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GPT가 언어 모델이죠.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라지 랭귀지 모델. 자, 그 어마어마한 언어 모델의 성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바로 우리가 인터넷상에 만들어 놓은 언어 데이터를 훈련해서 언어 모델이 만들어져 전 세계 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자, 이 회사들은 물리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물리인공지능 로봇의 기초가 되는 행위 능력은 이동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계속된 끝없이 이어지는 다종행위의 연속이고, 그 다종행위의 연속을 만들기 위한 근간이 되는 노동행위가 이동인 것처럼 물리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다양한 노동행위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 로봇 회사들은 근간이 되는 역량인 연속된 노동행위를 이어가기 위한 기본 역량인 이동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동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요. 마치 챗GPT가 언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어 모델을 만든 것처럼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동 능력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이동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 인간이 눈으로 바라보고 인지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다리에 명령을 내어 걷는 것이 이동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머리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차를 제어해야 될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로 조향과 제동, 가감속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다 이동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시장에 침투를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 들어와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이동 능력을 바탕으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을 하고 향후에는 그 이동 능력에 다종행위 능력을 개발해서 다양한 폼팩터에 다양한 노동을 대신할 로봇 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시작점이 이제 코앞에 있는 겁니다. 테슬라라는 이 이동 데이터의 선구자는 6월 달에 스마트카 시장 진출을 넘어 충분히 확보된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방향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친구들도 그 목적을 갖고 일단 이동 데이터를 확보해가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스마트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발현되는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변화는 자동차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로보택시 시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0,000원에 이동해야 했던 택시비를 3,000원에, 2,000원에 갈 수 있게 됩니다. 10,000원의 택시비의 비용 구성 요소는 7,000원의 노동비와 2,500원의 고정비, 고정비에는 차값 상각, 보험료, 에너지 비용,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이 되죠. 자, 9,500원의 비용을 떼고 택시회사가 500원 뛰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0,000원을 내고 우리가 택시를 탔어요. 근데 노동 비용이 0이 됩니다. 차값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값 상각은 바뀔 게 없고요. 사고율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떨어진 스마트카에서의 역량 강화가 로보택시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은 상황에서 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도 기름값보단 전기요금이 저렴할 거고요. 무선 충전을 하고 로봇이 청소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도 떨어질 겁니다. 고정비가 2,500원에서 1,500원이 될 거라고 가정합니다. 9,500원의 비용이 7,000원의 노동비가 0이 되고 2,500원의 고정비가 1,500원이 된다면 물론 저의 가정이지만 1,500원의 원가를 갖고 로보택시는 3,000원을 받으면 50%의 마진, 2,000원을 받으면 25%의 마진을 취하며 비즈니스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게 나오면 무엇이 변할까요? 3단계를 봅니다. 1번, 10,000원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경제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10,000원을 내고 택시 이동을 하기보단 3,000원을 내고 로보택시를 탈 거기 때문에 택시나 승차 공유 업체, 이 업계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저녁을 먹고 집에 가야 하는데 10,000원 내고 택시 타고 갈까? 1,500원 내고 지하철 타고 갈까? 자, 그런 고민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자, 근데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로보택시가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카, 로보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교통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차 소유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차를 왜 갖고 있을까요? 저도 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를 가동률로 따진다면 5%, 10%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차를 사고 나서 5%, 10%밖에 제3에서 쓰지 않는데 이거를 주차장에 거의 대부분 놔두면서도 캐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성비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제 노동을 투하해서 운전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의 노동을 이용해서, 남의 노동에 대가를 지불하지만 남의 노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죠. 자, 이게 택시나 승차 공유가 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10,000원짜리 택시가 2,000원에 로봇택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10,000원짜리 택시를 좀 더 다른 접근으로 정량을 해보면 전 세계 평균 우리가 이 승용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1km를 이동할 때 지출해야 되는 돈이 평균적으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제품은 주인의 손바뀜은 있겠지만 처음 판매가 되고 폐차될 때까지 보통 20만 킬로 정도를 달리죠. 자, 20만 킬로 정도의 폐차될 때까지의 구간을 킬로미터당 3,000원을 내고 남의 노동으로 이용하면 6억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6억 원을 내고 남의 노동을 이용해서 자동차라는 것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보다는 비록 가동률이 5% 10%밖에 안 되지만 내가 거의 쓰진 않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어쩌면 1억 그 정도의 돈을 내고 차를 구매해서 소유하고 거기에 세금, 보험료, 유지보수, 기름, 에너지 비용을 내고 쓰는 것이 6억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수단을 경제적 선택으로 갖고 있는 거죠. 자, 10,000원 내는 택시가 2,000원이 되면 5분의 1입니다. 6억 원의 어떤 경제적 코스트가 같은 기준에서 1억 2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도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유지보수 비용과 보험료를 내고 고정비를 내며 쓰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또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억이 1억 2천이 되면 수많은 소비자들 중에 일부가 소유의 종말, 내가 차를 보유하는 것보단 공유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가사노동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용일까요? 자, 주관적일 겁니다.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것의 비용이 얼마인지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우리가 20만 킬로를 운전한다고 하면 얼마를 부여해야 될까요? 1억? 20억? 2천만 원? 다 다르겠지만 그 가치를 내가 투여하는 노동의 피곤함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정량화했을 때의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일수록 로봇택시를 이용해서 낮은 비용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 선택이라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 세계 신차 수요는 매년 8에서 9천만 대가 팔려왔던 이 신차 수요는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택시라는 것이 6월에 등장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신차 수요라는 것이 우리가 경제적 선택에 의해서 차를 보유했던 것처럼 경제적 선택에 의해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을,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로봇택시를 지향하며 지금 먼저 말씀드린 중국의 스마트카 업체들은 이동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스마트카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이제는 20에서 30만 위안이 아니라 10만에서 20만 위안대로 모델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싸고 좋고 편리한 이 제품을 선택할 거고요. 자,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오는 겁니다. 신차 수요는 로봇택시의 선도업체로부터의 출시를 통해 줄어들 개연성이 있고요. 나머지 줄어드는 시장 환경에서 스마트카 시장의 대중화, 스마트카 시장의 확산이라는 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점유율 축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축소와 점유율 축소가 준비되지 않은 회사한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기존의 레가시 업체들,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왔던 친구들은 하나의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나 또한 3천만 원대 스마트카를 출시하여 이동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판매량을 극대화하고 그 이동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극대화해 놓은 스마트카의 판매 대수에서 동행하여 이동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나 또한 로봇택시로 나아갈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그런 기술적 근간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변화가
몰아닥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국 그리고 자동차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문을 열려고 하는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는 물리인공지능 로봇 디플레이션 기술혁명에 대한 작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도 좀 더 디테일하고 재미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물리인공지능 로봇의 선도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이 어떤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고 어떤 시장의 문을 열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